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국민의힘이 그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김포의 서울시 편입 논의 등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메가서울 구상에 대해서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반시대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김태흠 충남지사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며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며 지방 메가시티 조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의 시민단체들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인 분권자치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최대 이슈로 떠오르는 메가서울 만들기. 지방의 목소리를 어느 때보다 키워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11월 8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입동인 오늘 안동은 0도로 출발했고 영양과 봉화 일부 지역 기온은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기온 변화가 크니까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더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오늘 아침 예천에선 도로 중앙 분리대가 쓰러지는 등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계속해서 대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주시는 한자로 작성돼 읽기 어려웠던 토지와 임야대장 17만 9천여 장에 대해 한글화를 완료했습니다. 폐쇄된 부책식 구 토지 임야대장은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제에 의해 만들어져 1975년까지 사용됐는데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과 소유자 현황 등 표시사항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어서 토지 소유권 분쟁이나 조상 땅 찾기, 토지 이동 등 지적 업무 전반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흑백으로 발급했던 토지 임야대장은 선명도가 떨어지고 작성 당시에 일본식 연호와 한자 표기 해독에 어려움이 있어 내용 파악을 요청하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영주시는 4억 원을 투입해 토지 표시와 소유권 사항 등 부책 대장 전체를 한글화하고 원문을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로 정밀 스캔하는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민들이 관련 문서를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됐고요. 사업은 내년부터 다른 시군으로도 확대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겨울의 첫 번째 절기인 만큼 오늘 아침 공기 차가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았는데요. 낮부턴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일시적으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18도에서 20도 분포가 예상되고요. 모레인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 내리는 시점을 전후로 기온 변화가 크겠는데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진 동서트레일 55구간 일원에서 모레 숲의 위로 트레킹 행사가 열립니다. 숲의 위로는 지난해 울진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열리는 행사인데요. 트레킹 활동을 포함해서 숲 멍과 아로마 테라피, 차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동서트레일은 울진 금강소나무 숲과 태안의 안면도 소나무림까지 849km를 연결하는 숲길로 한반도를 가로지르는데요. 충청권의 내포 문화숲과 속리산 둘레길, 경북권 낙동 정맥트레일 등 5개 시도와 21개 시군, 78개 읍면, 239개 마을을 횡단합니다. 특히 55구간은 근남면 삼포리 망양정에서 금강송면 하원리 중섬교까지 이어지는 20km 길이의 숲길인데요. 동서트레일의 시점이자 종점으로 가장 상징적인 구간으로 꼽힙니다. 동서트레일 조성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인 만큼 산불로 큰 아픔을 겪은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위로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 일시적으로 기온은 회복했지만 모레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18도에 이르겠습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남동에서 남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내일도 바다의 물결 계속해서 잔잔할 전망입니다. 오늘 운항 시간이 변경된 일부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울릉군이 울릉지역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실시를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세계 등급을 지정해 이를 공개하고 홍보하는 제도로 2017년 5월 19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해썹인증원 대구지원은 울릉군청과 함께 관광객이 다수인 지역 특성을 반영해 울릉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희망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위생등급 지정을 준비하는 울릉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위생관리 기술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 소개와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항목 등 준비사항, 위생등급 길라잡이 제공 등으로 업체별 맞춤형 기술 지원을 무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울릉군은 앞으로 음식점에 대한 위생 수준 향상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 실시해 나가기 위해 해썹인증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도서상간 지역의 외식 안전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우선해 위험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들, 이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대책들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적지 않게 들립니다. 이에 소방청이 더 이상의 순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휘관의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 내일 소방의 날을 맞아서 오늘 줌 인터뷰에서는 경북소방학교 초대 지휘역량 강화센터장인 김형희 소방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예, 김 소방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경북소방학교 지휘역량강화센터 소방경 김형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소방경이시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초대 지휘역량강화센터장이신데요. 자, 지휘역량강화센터가 어떤 곳인지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휘역량강화센터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장 지휘관과 관계자 등의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을 위해 설치한 소방 및 재난훈련기관이며 지난 7월 12일 안동시에 위치한 경북소방학교 내 개소되었습니다. 네. 가상환경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재난 현장을 실제처럼 경험하며 훈련할 수 있게 하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상현실로 재난 현장을 미리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곳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예. 재난 현장에서 현장 지휘관의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네, 재난 현장에서 현장 지휘관은 그 능력에 따라서 재난 현장에서의 피해 규모가 결정될 수 있으며 그렇죠. 지휘관 판단 하나하나에 많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난 현장에 나타나는 변수들은 늘 예측할 수가 없는 우연과 불확실성을 보입니다. 네. 이 때문에 현장 지휘관의 빠른 판단은 해결책이 되기도 하고 작전을 실패도 내버리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고층 건물이나 지하화재 등 재난의 양상이 복잡하고 대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지휘관에게는 더 높은 지휘 역량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 지휘 역량 강화센터는 지상 2층 규모로 지휘훈련실과 작전회의실, 원격 강의실, 그리고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실, 상황관리실, 전략토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네. 선착대장 지휘팀장 지휘훈련과 초급, 중급 현장 지휘관 양성, 초급, 중급 현장 지휘관 자격 인증제 평가관 등 모두 7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현장 지휘관의 자격이 초급과 중급으로 나뉘나 봅니다. 예, 계급에 따라서 현장 지휘관의 자격은 초급, 중급, 고급, 전략 4단계로 나누는데요. 네. 초급 간부인 소공이부터 소방청인 서장님인 소방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급 지휘관은 선착대장의 임무를 수행함으로 정보관리 절차 준수, 소통 협력,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네. 중급 지휘관은 긴급구조 지휘대장으로서 정보 분석, 절차 준수, 소통 협력, 작전 조정,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고급 지휘관은 지역 통제장장 및 참모에 해당하는 리더십과 소통 협력, 조직 관리, 자원 관리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장 지휘관의 역할이 초급, 중급, 고급별로 다르네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 계급별로 4단계로 이루어져서 그 계급별로 그렇게 나눠가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세분화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훈련에 따른 평가도 이루어지나 봅니다. 네, 현장 지휘관 자격 인정제 각급 자격은 2단계로 교육과 2단계 평가 인증 절차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며 각 단계마다 정해진 점수를 얻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엄격한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교육은 사이버 교육과 집합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평가는 개인별 가상현실 훈련을 통한 현장 지휘 실기와 심층 면접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평가는 심리검사, 딜레마, 상황부여 등 다양한 전문 평가 기법을 도입하고 예. 재난심리 분야의 내 외부 전문가로 평가관을 구성해 평가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심리 분야의 평가가 또 중요시 되는 점이 눈에 띕니다. 네, 맞습니다. 간혹 효율적인 지휘를 한다시고 예. 권위로 윽박지르는 지휘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것은 침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안과 모욕을 자망하며 일을 잘할 사람은 없습니다. 네. 팀원에게 의문을 제기할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급할수록 제대로 된 정보를 얻고 기민한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대원들의 신뢰와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휘관은 의사소통, 리더십, 팀워크 등 심리적 요소를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심리 분야도 참 중요하군요. 지휘관의 능력 중에. 네, 근데 맞습니다.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려면 재난 상황과 유사한 환경이 구현돼야 할 텐데 이 부분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휘관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재난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빼놓을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대규모 재난 현장의 경험을 쌓을 기회가 흔치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대형 1단계, 2단계 이상의 대규모 재난 현장을 직접 겪어본 지휘관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게 바로 VR 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훈련인데 예. 재난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VR 시뮬레이션 훈련은 재난 현장의 복잡한 사항을 시나리오로 구성해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가상환경의 콘텐츠가 풍부할수록 현장 지휘관에게 재난 현장의 경험을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겠죠. 예, 경북 ICTC는 언제든 훈련을 할 수 있도록 30종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경북 지역의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안동병원과 칠곡 영남물류센터, 김천 쿠아루, 포항 죽도시장, 경상 CGV 등 5종의 맞춤형 제작한 콘텐츠이며 서울과 경기, 중앙, 광주 등 지역령 강화센터와 유기적으로 협업을 하여 가상환경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30종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그중에서 5종은 경북형 콘텐츠입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항 죽도시장 같은 경우에 정말 그 현장과 똑같이 이렇게 가상 현실로 구현이 되는 건가요? 예, 실제 그 구현하신 분들이 현장을 답사하여 그 현장과 유사하게 그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훈련이 돼 있으면 정말 재난 현장에 가서도 낯설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고 그러네요. 현장에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른 지역과 달리 경북 지휘 역량 강화 센터만의 특징이 혹시 있을까요? 경북의 경우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초급, 중급 지휘관은 좀 더 현실감 있게 개인별 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4명의 퍼실레이터, 즉 운영 요원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교육이 조별로 각기 다른 임무를 번갈아 가면서 수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별로 배치된 교육생들은
최선의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휘관들을 역량 강화 교육과 또 훈련을 디자인하고 이끄는 분의 능력은 또 얼마나 대단할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센터장님은 누구보다 현장 경험이 아주 풍부한 베테랑 그 소방관이시고 또 해외 재난 현장에도 출동한 경험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네. 예,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저도 21년째 소방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국외 출동으로서는 2009년도 인도네시아 지진과 네. 2010년도 IT 지진, 2011년도 일본 대지진, 그리고 2013년도 필리핀 다칼라바 태풍 등 4차례의 국제 출동이 경험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래도 이제 작년 국내 출동으로 작년 태풍 흰남노 여파로 침수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실종자 2분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밤새 구조 작업을 네. 통해서 13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구출된 출동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네.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ICTC를 찾는 교육생들에게 좀 더 많은 걸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그러면 ICTC를 찾는 교육생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그럼 어떤 부분이신가요? 궁금합니다.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은 네. 모든 거는 현장과 유사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장을 그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교육을 현장을 우선할 수 있는 교육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 경험을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네네, 강조를 맞습니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경북소방의 초대 지휘 역량 강화 센터장으로서 앞으로 계획과 바람이 있다면요. 저희는 이제 초급, 중급 현장 지휘관 교육을 넘어서 실제 재난 현장을 가장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경북소방 ICTC에서 진행하고 계획할 예정이며 네. 이에 대해 이제 산불과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 훈련까지도 2024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북소방학교 김형희 지휘 역량 강화 센터장이었습니다. (11시 22분) 지났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수성 아트피아 대극장 로비에서는요, 공연이 없는 시간에도 시민들이 북적인다고 합니다. 바로 예술 강좌를 듣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박나희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수성 아트피아는 9월부터 무료 공개 강좌인 로비톡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는 클래식 감상과 무용, 연극을 주제로 강연이 열렸고요. 이번 11월에는 미술을 주제로 새로운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어제는 한국화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는데요. 현장의 소리와 이인숙 강사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림이라는 것은 이거는 모든 미술에 다 통용되는 미술 애호가들이시니까 그림이라는 건 사실 본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읽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림에 들어있는 모든 선, 면, 소재, 주제는 하나의 코드입니다. 조선시대 풍속화가인 신윤복 선생에 대한 작품들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없는 코드들을 설명해 드릴 때 거기에 내가 이런 거를 그냥 말하자면 대구말로 벌로 봤구나 그런 말씀을 나가시면서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점이 우리 그림을 좀 세세하게 읽는데 보탬을 드렸다. 그 점을 꼽고 싶습니다. 로비톡톡이라는 공연이 참신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열린 공간을 활용해서 강의를 한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자연스러움 이런 거를 통해서 듣는 분들한테 훨씬 더 실감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강의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풍속화의 3대 화가를 말씀드릴 예정인데 수성 아트피아에서도 한국미술사에 관심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를 좀 바라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비 톡톡 프로그램은 수성 아트피아 로비에서 열리는 강연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강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또 예술을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요? 네, 무용수의 시연이나 기타 연주 등의 공연도 강연의 일환으로 진행됐고요. 오는 12월에는 렉처 콘서트의 형식으로 피아노, 바이올린, 가야금 등의 공연과 함께 수업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가 시간을 활용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았는데요. 시민들의 이야기도 전해드립니다. 김경화입니다. 아카데미에서 오늘 신윤복 선생님 작품 설명이 있다 그래서 제가 또 수채화를 하고 있어서 관심이 가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읽는다는 거에 참 의미가 크다 그런 걸 느꼈고요. 또 자세하게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보니까 정말 더 많은 거 몰랐던 거 그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로비 공간이다 보니까 선생님하고 거리도 가깝고 옆 사람하고 간단하게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또 들을 수 있어서 그런 좀 편하고 자유로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전철현입니다. 수성 아트피아 근처에 살고 있고요. 재개관 이후 이 프로그램 알게 돼가지고 거의 빠짐없이 오고 있죠. 그 로비 톡톡에서 현대 무용, 그다음에 뭐 발레 이런 게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항상 메모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현대 무용의 그 피스트 8개의 순간 아주 좋았고요. 일반 그 밀폐된 공간보다는 오픈돼서 또 청고도 높고 너무 좋지요. 이때까지 프로그램 뭐 다양하게 음악, 미술, 무용 다 했는데 조금 더 그 클래식 관련 제가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을 더 집중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에도 꼭 이런 프로그램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바람입니다. 공연장 로비라고 하면은 주로 공연 전에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뭐 잠깐 음료수를 마시거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소로 생각하는데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게 아주 효율적이고 또 색다르게 느껴지네요. 네, 수성 아트피아는 1년 5개월의 리모델링을 거쳐서 시설을 개선했는데요. 그만큼 넓고 쾌적한 실내 공간에서 예술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로비톡톡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종호 수성 아트피아 예술 아카데미 팀장에게 들어보시죠. 저희 수성 아트피아는 열린 복합 문화 공간을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을 하고 지난 5월에 재개관을 했습니다. 공연이 있는 날뿐만 아니고 시민 누구나 편하게 상시적으로 대극장 로비를 이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한 프로그램이 로비 톡톡 프로그램입니다. 공연 티켓을 받고 입장하는 그렇게 기다리는 공간이 아니라 로비 자체가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개관 후에 5월부터는 미술작품 전시도 이곳에서 진행이 되었었고 다양한 예술 강의도 이런 이유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의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조금 딱딱한 틀에서 벗어나서 커피 한 잔 들고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고요. 강의 내용들도 예술 입문자들을 위한 쉬운 내용들로 좀 구성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예술 분야의 이해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들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수성 아트피아의 다양한 공연, 전시 프로그램에 참여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 강의뿐만 아니고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매주 1회씩 로비 음악 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강의뿐만 아니고 로비 음악회 그리고 로비 전시회도 상설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새롭게 카페도 만들었고 야외에는 어린이 예술 체험 시설 아테이너도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명품 공연장으로 불렸던 수성 아트피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민 누구나 편하게 찾으시고 사랑하시는 열린 문화예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볼만한 전시도 있나요? 네, 수성 아트피아는 공연뿐만 아니라 상설로 전시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신진 작가들, 지역의 신진 작가들이 참여한 전시회도 진행되고 있어서 비디오 아트나 회화 등의 작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로비톡톡은 다음 달까지 진행되고 자세한 내용은 수성 아트피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화 또는 현장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색다른 공간으로 탄생한 수성 아트피아의 로비에서 문화와 예술을 알아가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평일 낮 시간대에 극장 로비 공간을 활용해서 무료 예술 특강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성 아트피아에서요. 음악과 미술,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 전문가가 릴레이 형식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계속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네, 박남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월 8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할까요? 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함께 지역 주요 현안으로 거론되는 공항 후적지 개발 관련 소식입니다. 예. 그동안 공항 후적지에 어떤 내용물을 채울지 고민했던 대구시가 기본 구상안을 발표한 데 이어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설명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대구공항과 군공항이 이전한 이후에 비게 되는 이 터의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말 관심이 큽니다. 대구시가 구상한 내용은 뭔가요? 예, 대구시가 지난 6일 동구 아양아트센터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 자리에서 식스밸리 플러스 식스클러스터 청사진을 지역 주민에게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제 분야별로 나뉜 6개의 장소에 랜드마크 개념인 클러스터를 포함하도록 하는 도시 특화 계획인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그랜드 쇼핑 클러스터를 포함한 글로벌 관광밸리, 그리고 인공지능 시니어타운 클러스터를 포함한 메디컬 헬스케어 밸리, 그리고 로봇 클러스터를 포함한 미래산업밸리, 그리고 메타버스 클러스터를 포함한 소호 베니스 문화밸리, 인큐베이팅 클러스터를 포함한 디지털 전환밸리, 그리고 창의인재밸리에는 이제 글로벌 에듀 클러스터를 포함한 이렇게 총 6개 구역이 있습니다. 예. 이를 조금 정리하자면 관광과 의료, 산업, 문화, 교육을 210만 평 부지에 후적지에 담겠다는 구상입니다. 6개 분야로 나눠서 이 후적지를 개발하겠다. 네. 예. 분야별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우선 후적지 중심부에 위치하는 글로벌 관광밸리에는 24만 제곱미터의 이제 대규모 인공호수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100층 높이의 세계적인 랜드마크 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인데 인접한 그랜드 쇼핑 클러스터에는 대형 쇼핑 공간과 함께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카지노 등 이제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7성급 호텔, 문화 레저 기능이 융합된 복합 쇼핑 공간을 만든다는 게 이제 대구시의 구상입니다. 예. 대구시가 지난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과 K2 공항 후적지 개발 사업 벤치마킹을 위해서 두바이와 싱가포르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인공호수 옆에 세계 최고층 빌딩과 세계 최대 쇼핑몰이 세워진 두바이의 다운타운과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꾸렸습니다. 메디컬 헬스케어 밸리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메타버스 기반의 이제 의료 관광 맞춤형 케어를 도입하고 헬스케어 산업을 키울 계획입니다. 예. 헬스케어 밸리의 랜드마크 격인 이제 AI 시니어타운 클러스터에는 AI 로봇을 기반으로 한 은퇴자를 위한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헬스케어 등 관련 사업들도 들어설 전망입니다. 예. 미래산업밸리에는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시설과 첨단 기업이 유치되고요. 소호 베니스 문화밸리에는 쾌적한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한 업무와 상업, 문화, 여가 복합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창의인재 밸리는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 건가요? 네, 97만 제곱미터 규모의 디지털 전환 밸리에는 사이언스 파크, 그다음에 스타트업 허브, 연구개발 시설 등 이제 글로벌 디지털 활주로가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하 공간에는 스마트 물류 터널과 데이터 센터, 스마트팜 등으로 이제 활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글로벌 창의인재 밸리에는 국내외 우수 연구 인력을 유치하는 특화 공간으로 꾸미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앞서 설명한 방대한 산업들이 오려면 분야별로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이 후적지에 들어와야 그렇죠. 합니다. 예, 그래서 기업에 속한 직원들의 정주 여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교육열을 생각했을 때 자녀 교육 환경이 또 좋아야 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창의인재 밸리에 글로벌 에듀 클러스터를 놓고 국제학교와 글로벌 캠퍼스를 유치해서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런 후적지 개발 과정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하는 요소는 뭘까요? 아무래도 분야별로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이 유치되는 게 가장 핵심일 걸로 그렇죠. 보입니다. 정책 토론회에서도 이제 도시특화 계획을 설명하던 대구시 관계자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기업을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사실상 이제 정치권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부가 합심해서 기업을 설득해야 좀 유명한 기업이 유치될 가능성이 높아질 걸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무엇을 담을지 구상했던 대구시 실무진이 이제 내용물을
구상 계획을 밝혔다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과 지역 정치인들이 기업 유치를 위한 혜택들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내용물을 채워야 한다는 거죠? 네. 대기업이 오게 되면 이제 밴드 기업들도 덩달아서 입주를 할 테고요.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주거와 업무 공간들이 또 주변에 탄생할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 전체에 활력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는 또 미래산업밸리에 들어갈 로봇 클러스터를 좀 매우 중요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후적지 개발까지 10년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로봇이 충분히 대중화될 수 있다는 판단인데 최초의 로봇 수리센터까지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많은 음식점에서 서빙 로봇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 더 많은 곳에서 로봇이 활용된다면 관련 산업 또한 미래 산업으로 이제 주목을 받을 거라는 게 이제 대구시 예상입니다. 그래서 로봇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 연계된 AI 산업이나 빅데이터 산업들도 함께 유치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기업을 공항 후적지에 유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을까요? 물론 앞서 설명드렸듯이 정치권의 노력이 더해져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교통 접근성이 좀 매우 뛰어난 점을 내세우면 설득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전제가 대구 경부 통합 신공항 건설이잖아요. 그래서 하늘길이 열리고 동대구역과 고속도로까지 끼고 있는 대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의 요충지로 탄생하게 됩니다. 인천공항에 집중된 물류를 대구 경북 신공항에서 어느 정도 소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업을 운영하기 좋도록 세제 혜택과 같은 지원이 좀 이루어진다면 수출 기업들도 충분히 후적지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구시도 후적지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공항 특별법에 규정된 특구 지역 지정 규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특별법상 후적지는 관광특구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발전특구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특별건축구역 스마트 도시 특화단지 등 6개 특구로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해외 우수 기업을 유치하도록 정부가 진행 중인 기회발전 특구와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도 추진하기로 했고 더불어 특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자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이제 규제 배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 접근성, 세제 혜택 그리고 특구 지정 규정 활용까지 이렇게 밝혔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강점을 밝혔는데 대구시가 후적지 구상을 발표한 정책 토론회 자리에서 K관광에 대한 의견들도 나왔다면서요? 네, K관광의 필수 요소로 이제 공공장소로서의 기능과 서사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공공장소를 조성하기에 앞서서 이해관계에 속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후적지 개발 과정에 녹여내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시의 이제 기본 체력을 갖출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네. 전 K2 공항 후적지 마스터 플랜 자문위원이자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김정빈 교수가 공공장소의 힘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는데 김 교수는 공공장소의 기능과 도시 환경 개선, 운영, 서사, 발굴을 고려해야 할 요소로 내세웠습니다. 일본 도쿄를 이제 사례로 제시했었는데 오랜 기간 사랑받은 공공장소는 10년, 20년이 지나도 활용되는 사례를 유심히 살펴봤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공공장소를 보니까 공공이 주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대부분 땅을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회사와 건축주, 세입자들이 연합해서 그룹을 만들고 협의한 결과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K2 정전부지도 지금부터 이런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다른 의견도 있었나요? 네, 관광의 역할과 우리가 만들어갈 관광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경북대 관광학과 송석규 교수는 공항 후적지가 관광지라는 목적지로 정의될 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확실성을 좀 줄여야 한다. 예.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장소로 갖고 나가야 한다. 뭐 좀 이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런 그러네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나 이제 그 나이가 많으신 이제 고령자 그리고 영유아를 둔 가족 같은 이제 모든 관광객들이 활동 과정에서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관광지가 바로 열린 관광지라고 내세웠는데 네. 대구 달성군 비스사 국립공원이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이동하기에도 편안한 장소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달성군 비스산 국립공원을 예로 좀 제시를 했고요. 이런 무장애 관광지를 만드는 동시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또 제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고 지역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몰릴 때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다시 이제 경제 활성화에 따른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자, 관광과 또 문화, 산업이 공존하는 후적지 개발. 언제쯤 이걸 볼 수 있을까요? 현재 대구시가 내세운 계획을 보면은 예상하는 부지 조성 시작 기간은 2030년입니다. 그 이후에 약 3년 동안 개발을 거쳐서 2032년에 새로운 환경이 이제 갖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후적지 개발 사업 관련 전반적인 일정을 보면 지난 6월에 K2 공항 후적지 비전 전략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식스밸리 플러스 이제 식스 클러스터 이 도시 개발 계획이 이제 이때 발표가 됐었고요. 예. 이어서 내년 4월까지 진행 중인 마스터 플랜 고도화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나온 계획 안에서 좀 더 구체화시키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구성하는 내용들을 연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구체화하는군요.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지난 8월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 공공항 이전 기부대 양여 심의 안건이 원안 통과됐고 후적지는 대구시가 제시한 UK2 개발 계획 원안이 반영이 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국방부와의 기부대 양여 합의각서 체결과 SPC 사업 시행자 선정을 거쳐서 내년부터 2026년까지는 개발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 동안은 실시 계획을 마무리하고 K2 공항이 이전하는 2030년부터는 부지 조성을 시작해서 2032년까지 후적지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게 대구시 계획입니다. 예. 대구시는 후적지를 포함한 주변 개발 지역 구역들 약 440만 평의 대규모 부지를 함께 개발해서 대구를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북일보 전재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며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문정환 총괄 운영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을 축제 소개해 주신다고요? 시지마을 축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4일 수성구 매호천 올림마당이라는 곳에서 진행된 마을 축제인데요. 매년 1회로 올해로 이제 3년째 열리는 축제입니다. 네. 시지 마을 축제는 매호천 주변에 갈대로 우거진 둔치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지난 토요일 오후 내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0월과 11월은 정말 축제의 달이라고 할 정도로 지역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축제를 좀 다녀보면 불꽃놀이나 드론을 이용한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길을 끄는 축제, 아니면 먹거리 축제, 지역의 자연 환경이나 문화 자원을 활용한 축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좀 유인할 만한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축제를 개최하고 합니다. 특징들이 다 있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리는 시지 마을 축제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준비해온 축제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무대 공연이나 체험 행사에 이제 참여한 구성원들이 모두 시지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의 마을 축제라는 건데 네. 시지 마을 축제는 그럼 어떤 내용으로 채워졌나요? 시지 마을 축제는 오후 12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매호천 주변에 무대와 체험 부스, 나눔 장터가 이제 마련되었습니다. 체험 부스에는 시지 마을 공동체 그림책 전시, 배지 만들기 체험이 있었고요. 지번 마을 방송국이란 곳에서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이제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부스도 있었고요. 예. 제로 웨이스트 협동조합 세바퀴란 곳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배출이 없는 주방 세제와 비누를 만들어 보는 체험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방과 후 돌봄센터에서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기부 물품을 모으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다양하네요. 네, 모두 다 이제 시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 공동체들의 부스였는데요. 체험 부스 운영이 오후 3시에 마감되고 이후부터는 축제를 준비한 사람과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무대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자, 여러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됐는데 현장이 궁금합니다. 시지마을 축제 현장 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스티커 2장 줘. 알았어.
시지마을 공동체에서 각자 집에 있는 그림책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눠보면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 공유 책장을 운영을 하는데 오늘 여기 부스에서 그림책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같이 읽고 그리고 퀴즈도 풀고 다양한 재미있는 체험거리를 들고 왔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사실 퀴즈가 좀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열심히 풀어주고 참여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시지마을 축제는 주민분들과 그리고 여기 동네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꾸민 축제거든요. 그래서 품을 내야 돼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너무 즐겁고 재미있고 이 동네에서 살면서 소소하게 재미거리를 찾고 소모임을 만들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아이들도 즐겁고 부모들도 즐거운 마을살이를 엿볼 수 있는 이제 축제인데요. 제가 가장 시지마을 공동체에서 행복하다고 하는 지점은 한 사람이 어떤 제안을 하거나 했을 때 모두 다 함께 참여를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 뜻깊다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시지마을 공동체 그리고 시지마을 네트워크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의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이 참여한 그야말로 마을 축제였네요. 예. 네. 참여한 주민들이 뭔가 행복해하는 감정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마을 축제가 다른 축제들과 좀 차별화되는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여타의 축제들은 사실 이제 축제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그렇죠. 축제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어떤 만족을 하느냐, 또 몇 명, 뭐 몇백 명, 몇천 명 오느냐, 다음에 또 오느냐, 또 다른 누군가에도 이분들이 추천을 할 의향이 있느냐, 네. 이런 질문들이 따라오는데요. 마을 축제는 반대로 축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뭔가 행사를 준비해야 했다. 우리가 해냈다는 어떤 연대감 그리고 축제를 통해서 우리 마을에 어떤 문제를 놓고 이웃들과 소통하려고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네. 마을 축제는 전문기획업체나 전문가가 축제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아니고요. 동네 공동체들이 그리고 주민들이 기획하고 또 이제 공동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로 축제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축제에 동원되는 여러 자원들도 공동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펼쳐진 어떤 장이란 곳에서 또 다른 이웃 주민들이 참여한 축제를 함께 즐기면서 우리 동네 마을 진정한 마을 축제가 되는 것이죠. 이 축제를 구경하러 왔다가 공동체 활동에 또 관심이 생겨서 예.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나요? 예, 물론입니다. 네. 새로 이제 공동체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년에 축제를 함께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마을 축제에서는 이제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과 구경하러 온 사람들 간에 이제 경계가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을 축제는 예산이 있거나 특정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다시 또 내년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축제 과정에서 얻은 참여자들의 이제 만족감, 행복감 이런 감정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주민들이 공동체 참여로 이어지느냐 여부에 따라서 다음 축제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을 축제는 축제를 준비한 사람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소통하는 광장이고 마을이 필요로 하는 문제를 놓고 대화하는 장이라는 측면에서 여타의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축제랑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시지마을 축제를 준비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지마을에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여서 좀 더 즐겁고 좀 더 친하게 지내자는 의미로 몇 년 전에 시지마을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었고 해마다 마을에서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시지마을 축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하는 이런 축제와는 달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조그만 더 마음을 내는 것, 그런 이제 소소한 거리들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이 잠시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들로 축제를 구성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실이라든가 이걸 맡은 특별한 자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시간과 마음과 돈을 내서 이렇게 만나고 회의하고 축제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힘들다면 힘든 것이고요. 한 단체가 어려워할 때 먼저 했던 경험 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함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축제가 다른 축제와 차별화되는 점은 아이와 청소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공동육아 협동조합 씩씩한 어린이집이 있는 육아 공동체 마을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든 마을 일에 아이, 청소년들이 함께 어른들과 같이 모여 즐기는 그런 점이 가장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지마을 네트워크와 저희 시지마을은 마을에서 재밌게 놀거리들을 계속 만드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시지마을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이번 축제를 준비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공동체인가요? 네.
공동체들 간의 이제 네트워크인데요. 이름에도 이제 알 수 있듯이 시지역 마을 공동체들의 네트워크 모임입니다. 모두 11개의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공동체들의 면면도 되게 다양합니다. 대구 지역 최초의 공동육아 공동체도 있고요. 네.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그 청소년을 이제 교육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푸드, 친환경 먹거리, 유기농 매장을 운영하는 공동체와 함께 지역 청년들과 농장을 운영하는 마을 공동체도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동네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모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네. 시지 지역에서 생겨나는 여러 의제들을 주민들이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로 이제 어린이, 청소년, 먹거리, 문화 관련 활동을 하는 공동체가 많은 걸 보면 또한 이제 시지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시지마을 축제를 준비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축제를 열게 된 계기가 있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동체들은 이제 사실 서로 연결 없이 동네에서 각자 활동을 하며 좀 지내해 왔었는데요. 공동체들이 이제 서로 소통하며 지내보자는 움직임이 싹튼 것은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공동체는 계속 모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가 사실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때 시지 지역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구 시민 응원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마스크를 만들거나 꽃 나눔 활동도 했었고요. 대구 지역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포함된 한 주 동안 공동체 활동을 나누는 주간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이 행사가 시지마을 축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2020년 이제 시지마을 크리스마스 주간 행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공동체들이 소통하게 되었고 시지 지역 공동체들이 모여서 상시적으로 활동을 나누고 협력하는 조직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끝으로 대구 마을센터에서 청취자분들에게 안내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11월로 접어들면 한 해 활동을 정리하고 평가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오는 11월 29일에 마을 공동체 활동을 서로 나누는 사례 공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올해 대구 지역 공동체 활동들을 한눈에 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센터에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문정환 총괄 운영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대구시는 최근 지역 내 기숙사에서 빈대가 나타남에 따라 숙박, 목욕, 교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빈대 방제와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현재 국내에 주로 퍼지고 있는 빈대는 반날개 빈대로 열대지방에 서식하며 사람, 박쥐 같은 포유류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데요. 빈대에 물렸다면 우선 물과 비누로 씻어야 합니다. 침대 모서리, 매트리스 사이를 집중 확인하고 빈대를 발견하면 스팀 고열 분사와 청소기를 이용한 물리적 방제와 함께 살충제 처리를 하는 화학적 방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간 도시철도 1, 2, 3호선 주요 역사에서 2023년 디트로 문화 한마당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달성보건소, 국립대구과학관 등 76개 단체가 총 84개의 공연과 전시, 건강검진 등의 문화 행사를 펼치는데요. 화원역에서는 천내초등학교 학생들의 국악과 관현악 공연이 열리고 중앙로역에서는 통기타 버스킹 공연이 열립니다. 이 밖에도 마술쇼, 종이접기 체험, 우리떡 나눔 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고 하니까요. 도시철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함께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에서 나무에 새긴 마음 조선현판 특별전이 열립니다. 조선시대에는 세 글자 내외로 장소의 상징성을 축약하는 현판이 왕실과 민간에서 쓰였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나뭇결에 새겨진 역사로서 현판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돼 현판이 만들어지는 과정, 글쓰기, 민간과 궁중의 현판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조선의 현판을 조금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대구 시립합창단의 제164회 정기연주회 겨울 그리고 봄을 봄 공연이 열립니다. 이번 연주회는 주제별로 총 6개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반부는 가을, 겨울, 봄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후반부는 합창으로 듣는 영화 삽입곡들, 김남훈 재즈 콰르텟의 특별 무대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 시립합창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19번째 절기로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입니다. 옛날에는 입동에 날씨점을 쳤는데요. 입동에 날씨가 추우면 그해 겨울이 크게 추울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또 입동과 관련된 속담으로는 입동이 지나면 김장도 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요즘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김장철이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원래는 입동을 전후해 5일 내외에 담근 김장이 맛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낮게 출발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낮 기온은 15도에서 19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아서 추위가 일시적으로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비가 오고 나면 또다시 기온이 내려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급변하는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